남편의 배신, 그리고 자식들의 배신. 모든 걸 빼앗겼지만 결국 나는 나를 찾았다. 75세 지정숙 씨의 이야기. 어느 날, 한 노인이 작은 시골 마을의 정자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말이야.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라니까.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겪은 배신과 복수, 그리고 그 끝에서 찾은 평온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야. 그리고 그녀는 지난 7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지정숙 씨는 1950년대 후반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에 일을 도와야 했다. 6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밭일을 했고, 겨울이면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땔감을 줍곤 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다.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자주 결석을 해야 했고, 학용품 하나를 사는 것도 큰 부담이었다. 그녀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컸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부모님은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며 교육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지정숙 씨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10대 시절 그녀는 도시로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리며 손에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리고 돈을 모아 야간 학교에 다니며 글을 배웠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자신만의 삶을 만들겠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정숙 씨는 20대 초반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야망이 넘치고 말솜씨가 좋아 사람을 쉽게 사로잡는 성격이었다. 한눈에 반한 나는 그의 따뜻한 태도와 다정함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의 집도 그리 넉넉지 않은 집이라 우리는 월세방부터 시작하여 둘이 열심히 일하며 저금하여 어느덧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모여 우리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도 많았지만 서로를 믿으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아들을 둘을 낳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녀는 몰랐다. 지정숙 씨는 젊은 시절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했고 부족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둘이 알뜰하게 모아 중고차 회사를 크게 차려 사업을 시작했다.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와 정수가, 앉아봐. 아무래도 우리 위장 이혼을 해야겠어.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라뇨? 아니,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야. 회사가 잘못돼서 빚쟁이들이 내가 없으면 너한테 올 거 아냐. 그러니까 위장으로 이혼만 해놓고 이사해서 살짝 나중에 합치면 돼. 얼마나 잘못되었는데요? 이 집도 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것 같고 아무래도
당신이 애들 데리고 언니네 집으로 당분간 좀 가 있어. 그럼 내가 좀 이따 잘 해결되면 그때 데리러 갈게. 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이 되고 그것도 이혼이라니.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알았어요. 어느 정도 있어야 할까요? 한 1년, 2년 정도면 깨끗하게 해결될 거야. 그 안에 내가 가끔 처형 집으로 찾아갈게. 남편은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빚쟁이들이 나한테 쫓아올 수가 있다는 핑계를 대꾸고 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속임수였다. 나는 아이들과 언니 동네의 조그마한 원룸을 얻고 아이들과 생활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식당을 다니며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애들 둘과 열심히 살며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쯤 와서 얼굴만 보이고는 바로 가야 한다면서 돌아갔다. 나 혼자서 벌어서 생활하려니 너무 힘들었고 결국은 남편이 내 카드로 쓰고 대출의 빚 독촉이 너무 심해져서 난 결국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남편이 꼭 성공할 걸 믿었기에 난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들이 아빠를 만난다며 수원으로 갔다. 난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받아보니 언니가 정수가, 너 어디야? 집인데 왜? 아니야, 가서 말할게. 좀 있으니 언니가 왔다. 그리고는 나 물 좀 줘. 나는 물 한 잔을 주었더니 벌컥벌컥 한 잔을 다 마시고는 너 앉아봐. 김서방 지금 어디 있어? 언니 무슨 일인데 그래. 김서방은 지금 일 보고 다니고 집에는 잘 안 오잖아. 아니, 어디서 생활하냐고. 뭐 자기 말로는 수원 고시원에 방 하나 얻어놓고 있다고 하던데 안 가봐서 모르지. 빚쟁이들이 만나는 거 알면 큰일 난다고 해서. 정수가, 놀라지 마. 너 김서방 사업에 망한 거 아니야? 에이 언니 완전 쫄딱했어. 왜 김서방이 그럼 쫄딱 망했다고 이렇게까지 하겠어. 내 형부가 봤는데 김서방이 수원 백화점에서 어떤 여자랑 명품 가방을 사주는 모습이 보통 사이가 아니더래.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형부가 뒤 좀 캐봤더니 진작에 너랑 이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재산을 그 여자 앞으로 다 빼돌렸더래. 그리고 너한테 일부러 재산 주고 쉽지 않아서 망했다고 위장이혼 하자고 한 거래. 어쩌면 좋니? 그 중고차 사업은 다 그 여자 앞으로 돌려놓고 지금도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더래. 나는 믿기지 않았다. 언니 그게 사실이야? 형부가 확실히 알아본 거래. 그래, 이 바보야.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깐 나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 있어? 남편은 뭔가 내가 알았다는 걸 눈치를 챘는지 나 오늘은 바쁜데 왜?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그러니까 할 말 있으니까 보자고. 저녁에 갈게. 남편이 와서 물어보니 뭐 알았으면 이제 볼 일 없겠네. 참 빨리도 알았다. 하며 남편은 빈정거렸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미 너랑 나랑은 이혼되어 있는데 고소하려면 해봐 고소도 안 될걸? 돈 한 푼 주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회사도 잘 되는데 내 카드는 왜 쓰고 내 앞으로 대출은 왜 받았는데? 그때는 회사가 좀 안 됐었지. 거짓말이었다. 형부가 알아보니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었단다. 난 그렇게 위자료는커녕 빚은 오히려 나한테 다 떠넘기고 쫓겨나다시피 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거고 언니와 형부는 고소해서 재판하자고 했지만 난 그럴 힘도 아무 생각도 없었다. 오로지 애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 걱정만 가득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전화가 왔다. 애들 내가 키울 거야? 애들 나한테 보내. 네 한 몸도 살기 힘들 건데 애들도 나한테 오기 원하고 있으니 애들 장래 생각해서 잘 생각해봐. 난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언니는 애들을 애 아빠한테 보내라고 난리고. 그래서 난 애들을 조용히 불렀다. 너희들 엄마랑 살고 싶어? 아니면 아빠랑 살고 싶어? 하자마자 큰애가 말했다. 엄마, 저희 아빠한테 가면 안 돼요? 여긴 집이 너무 좁고 싫어요. 작은애도 그랬다. 나는 한숨이 나왔다. 그래, 아빠한테 가서 사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엄마랑 살고 프면 언제든지 와. 하며 난 아이들을 아빠한테 보냈다. 그 당시 아이들을 붙잡을 힘도 뭐도 나한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돈도 애들도 남편도. 나는 애들을 보내고 며칠을 알아누웠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아직 젊으니 나중에 애들이 내가 돈 좀 모아놓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난 그날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식당 일과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배신당한 상처를 안고도 나는 씨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식당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해 몇 년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노후를 대비해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갔다. 그녀는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삶의 희망이 보였다. 이젠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늙어갔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이젠 집도 있고 어느 정도 모은 돈도 있으니 된 거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자식들이 찾아왔다. 큰애가 결혼한다는 거였다. 나는 아들에게 결혼 자금을 하라고 그간 모았던 돈을 조금 내놓았다. 그러고는 아들이 며느리 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켜 켰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며 인사를 하는데 아가씨가 차분하니 이쁘장하게 생겼다. 격식 차리지 말고 너희끼리 결혼해서 잘 살면 된 거야. 하며 나는 따뜻하게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서 이것저것 폐물을 사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큰애랑 며느리 될 아이가 찾아왔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희 여기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할게요. 아냐, 서로 불편하지. 그냥 따로 살고 한 번씩 보자꾸나. 했더니 아들이 엄마 어렸을 때도 엄마랑 같이 못 살았는데 결혼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곁을 지켜줄게. 라고 했다. 그녀는 철없던 시절 자신을 떠났던 아이들이 돌아온 것이 그저 기뻤다. 자식들은 함께 살자고 했고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다. 처음엔 잘 지내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나를 식모 부리듯이 했고 어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제가 회사에 다니니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좀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집 안 청소며 애들 밥을 해야 했고 그래도 함들지 않았다. 어렸을 때 못 해준 거 다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 반찬을 더욱 신경을 써서 해서 먹였고 자식들은 그 뒤로 슬슬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사업을 한다며 돈을 요구하고 아파트를 팔아 사업하는데 도와달라며 엄마, 내가 정말 사업 성공하면 평생 잘 모실게요. 나는 계속 거절했지만 어렸을 때 못 키워주고 못 해준 생각에 결국 자식들의 집요한 설득과 과정에 못 이겨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러나 자식들은 돈을 가져간 후 태도가 달라졌다. 엄마 이 집 경매로 날아갈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그때 다시 모실게요. 그동안 방 하나 얻어드릴 테니 그쪽으로 이사하셔서 당분간 따로 살아요.
그녀를 귀찮아하며 집을 떠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번에는 자식한테 나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나이가 든 나는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다. 어느 날은 식당 설거지, 어느 날은 아이돌복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황하던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시골에서 홀로 계시던 노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가족과도 멀어져 있던 그녀는 어머니한테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던 죄책감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며 먹을 거 안 드시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사시더니 알고 보니 어머니는 땅 부자였다. 나이가 들어 땅을 빌려주고 매달 돈도 받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뒀고 장례식 날 시골 사람들이 모여 한마디씩 했다. 지독하셨지. 땅 부자였는데 그걸 자식들도 지금까지 몰랐었대 글쎄. 내가 힘든 삶을 살 것이라는 걸 예감이라도 한 듯 남몰래 자식을 위해 재산을 남겨두셨다. 시골의 땅과 예금 통장이 자식들 앞으로 남겨져 있었다. 언니와 나는 땅을 처분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골집은 그대로 놔두고 몇 년이다가 내가 내려와서 살기로 했다. 그녀는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다. 과거처럼 가족들에게 속아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니가 말했다. 조카에게 묻지도 말고 2천만 원만 투자해 놓으라는 거다. 설명해야 머리 아프니 믿고 없는 돈이 다 생각하라는 거였다. 그래서 난 조카에게 2천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서 작은 원룸 빌라 건물을 샀다. 방마다 새를 놓아 나는 점점 건물을 하나씩 늘려나갔다. 나는 언니 부부랑 조카랑 가끔 만나서 해외여행도 다니며 그렇게 즐기며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조카랑 언니가 찾아왔다. 이모 10여 년 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요. 그때 저한테 주신 돈 2천만 원이요. 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사실 난 용돈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그 돈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고 싶지도 않았고, 언니나 조카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안 되었나 했었기 때문이었다. 이모 이제 그 돈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이제 사업이 잘 돼? 아니요, 사실은 그때 제가 엄마 거랑 이모 거랑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사놨는데요. 그 당시는 하나에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놀라지 마세요. 그게 지금 1억이 넘어요. 뭐? 그럼 2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든 거야? 아니요, 그거보다 더요. 그럼 얼마? 아마 70억은 넘을 거예요. 에고 농담하지 마라. 어찌 2천만 원이 그리 될 수가 있나? 하면서 난 웃었다. 난 농담인 줄 알았다. 완전 복권보다 더한 거네. 이럴 수가. 지금도 난 충분한데 내가 고생한 거를 이제 하늘에서 엄마가 도와주나 보다. 하며 언니와 나는 두 손을 꼭 잡고 나는 눈물이 흘렀다. 난 그 돈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나에게는 노후를 보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만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니, 자식들한테는 더 이상 상처를 안 받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완전한 남으로 살기로 맘먹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자식들이 찾아왔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난 너희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그리고 2번 다시 보기 싫구나.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난 너희에게 단 1원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니 더 이상 오지 말아라. 그렇게 보냈는데도 속이 풀리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당해온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았으니 말이다. 그래서 난 곰곰이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당한 거를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새로운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사업도 망해가며 돈에 쪼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알았어요. 제가 투자해 드릴게요. 얼마면 되는데요?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정도는 없지? 있는 대로 얼마라도 도와줘. 알았어요. 그 돈 제가 드릴게요. 정말이야? 예정을 들먹이며 다시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돈을 투자하는 대신 차용증이며 공증을 서달라고 했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 2번 다시 안 속겠다고 다짐하며 그리고 돈을 안 갚을 시 회사를 나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그리고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전화 연락 한 번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불러 차근차근 일을 진행했어. 모든 돈을 회수하고 그를 법적으로 곤경에 빠뜨렸다. 남편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번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남편은 와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어. 어느 정도는 조카 사업하라고 보태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금만 남기고 모두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게 기부했다. 자식이라고 해도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나버린 자식들에게 내가 가진 재산이 넘어가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와 언니와 조카한테 미리 유언했다.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뿌려주고 자식들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시골로 내려가 노모가 남긴 집에서 조용한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는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 뱃속으로 낳았어도 남보다 못한 자식은 자식이 아니었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믿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 어느 날 그녀는 집 앞 작은 텃밭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다. 우리 수가, 이젠 너를 위해 살아라.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자유로웠다. 마을 아이들이 그녀를 할머니라 부르며 놀러 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웃었다. 그래. 이젠 이렇게 조용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과거의 상처도, 배신도, 복수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남은 생은 오직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그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